우리도 말할래요 12회 진행을 맡은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입니다. 이번 주에도 또 지난주와 같은 분들과 함께 하게 됐는데요. 일단 소개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재단 장학생 정선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진보 운영위원 정혜연입니다. 네. 와,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청년 정치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것만으로는 다루기에 너무 시간이 촉박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것저것 얘기할 텐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그 변화를 원하는 시민의 청년의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기 위해서는 물론 기성세대를 공격하고 기성세대를 배격하는 방식이 아니라 더 많은 시민들이 청년의 문제에 관심 갖고 청년들을 지지하고 그 2세대 저출산 문제와 같은 것들을 더 해결해야 된다는 목소리 높이기 위한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청년 정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가장 얘기했듯이 정치의 본연의 위치에서 기본을 하고 2세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실제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이해찬 전 대표님 이제 노무현재단 전 이사장이기도 하시죠. 그 이런저런 막 말씀을 드리다가 그 온라인 커뮤니티나 뉴미디어에 좀 관심이 많아서 그런 생태계와 막 흐름의 변화를 말씀드렸는데 대화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청년들 중에서도 이쪽 생태계가 왜 중요한가 또 그걸 되게 잘 활용하는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있는데도 그냥 전혀 관심을 안 보이고 그냥 한 줌이다. 이건 민심 대변하지 않는다. 그냥 이렇게 하고 무시를 해버리는 경우를 많이 봐서 저도 확실히 이게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냥 그 개인의 역량과 감각과 이런 게 훨씬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대표성에 대한 얘기가 또 빠질 수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청년이 됐든 혹은 그냥 아닌 사람이 됐든 왜 우리들의 몫을 당신이 대표하냐. 막 이런 문제 제기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시민단체라든지 혹은 어떤 대학생들끼리의 전국 대학생들끼리의 그 대표성을 가진다든지 이런 게 있었다면 지금은 많이 파편화돼 있다 보니까 누군가가 나오면 제가 왜 우리를 대변하지? 막 이런 것들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여의도 안에서도 이런 고민이 되게 많았을 것 같거든요. 대표성의 측면을 되게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형식적인 게 하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하나는 약간 인구적인 측면에서 있을 것 같고 하나는 상징적인 게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정말 실질적인 대표성을 의미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인구적인 대표성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지금 21대 총선 기준으로 보면 40대 미만 청년 의원의 비중이 한 15명 비중으로 따지면 전체 300석 중에 한 4%가 될 거고요. 그런데 이제 유권자 지난 총선에 40대 이하 유권자의 비중은 한 34% 정도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30%의 갭이 있다 보니까 정말 청년들 혹은 다른 이제 좀 연령이 상대적으로 적은 유권자들 집단에서는 우리를 대표할 대표자가 맞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왜냐하면 청년이라는 것이 단순히 물리적 나이를 뜻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대의 목소리가 정치에 효능감 있게 반영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답답함은 다들 분명히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국제 기준과 비교해봐도 저도 이제 이번에 방송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이게 국제의원연맹 기준으로 보면 121개국 중에 청년 의원 비중이 118위. 거의 꼴찌. 한국이. 네, 더라고요. 상당히 압도적으로 후차로 밀려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이제 지난 방송에서 말씀해 주셨던 굉장히 청년들의 정치 참여, 정당 참여가 활발했던 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비중이 높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갭이 확실히 눈으로 드러나는 게 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정치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지만 일단은 그 형식적인 인구적인 대표성 자체도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게 현실이죠. 그 다음에 제가 왜 우리를 대변해? 라는 것도 저는 이제 굉장히 뼈아픈 말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죠. 정당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게 왜냐면 근데 결론적으로 그 부분은 이 사람이 검증되지 않았다. 나는 너를 처음 봐. 하는 그런 입장에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유럽에서 물러났습니다만 존슨 총리라든지 아니면 블레어라든지 아니면 고든 브라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어릴 때부터 정당 활동 굉장히 이른 나이에 입당해서 활동해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굉장히 그 사람의 이 성장 과정을 10년, 20년 가까이 지켜본 거예요.
당에서 이미 검증이 되죠. 왜냐하면 당에서 정말 이 사람이 이상한 발언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당연히 당원들에게 제재를 받아서 더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공천을 못 받게 될 것이고, 당연히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대중 앞에 모습을 조금씩 드러나게 되죠. 내가 어느 날 슈퍼스타가 되는 건 아니더라도. 그렇게 되면서 대중들이 보기에도 아, 저 사람은 굉장히 당에서 나름 오랜 시간 살아남으면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한 사람이구나 라고 국민들의 신뢰를 갖게 되죠. 우리가 이준석 개인에 대한 호불호와는 별도로 그 사람이 어쨌거나 10년 동안 당에서 생존했다는 것 자체는 평가해줘야 할 부분인 것처럼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다 외부에서 데리고 오니까 정말 말 그대로 쟤가 왜 우리를 대표해? 쟤가 왜 우리를 대변해? 나는 너를 한 번도 검증해보거나 판단해본 적이 없어. 이렇게 딱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쟤가 왜 우리를 대변해? 라는 것의 그 말의 핵심 근저에는 제가 보기에는 취약한 정당 구조와 굉장히 연결돼 있다. 사실은 정당에서 꾸준히 사람을 길러내고 훈련하면 사람들이 보기에도 쟤가 왜 우리를 대표해? 쟤가 뭔데? 라는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는데 이제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또 이제 총선 앞두고 있는데 소금물이 바켓으로 들이마실 거거든요. 분명히. 네. 좀 더 그렇겠죠. 왜냐하면 뭐 지금 뭐 코인이다, 이 전세 사기다 이런 부분들이 더 나오니까 정말 또 어디서 데리고 오겠죠. 그럼 또 이제 소금물 한 바켓 들이마시면 또 이제 당은 그만큼 또 주저앉겠죠. 그런 구조가 되면 더 이상 영입이나 할당이나 사실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할당이라는 건 굉장히 임시적인 조치잖아요. 전략적 선에서 전 배치가 더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할당이 계속 오래도록 반복하고 계속 지속되는 제도가 아니라 그런 할당이 아닌 정말 훈련돼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지지받는 사람이 그 자리에 맞는 과정들을 받는 것, 그게 사실 시민들이 기대하고 정당에 기대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특히 그 뭐 영입이든지 혹은 여태까지 그 안에서 육성된 청년들이라든지 했을 때 물론 이제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보는데 이제 그냥 바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어떤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 꼭 청년이 아니더라도 약자들, 뭐 소수자들의 목소리는 거의 제대로 대변이 안 되는 현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정치 혐오로 또 이어지잖아요. 정치인들 똑같아. 저거 뭐 좀 다른 줄 알았더니 쟤도 그냥 지 배지 달라고 하고 우리 사기쳤어. 그래서 때로는 막 더 나빠. 막 이런 경우도 생기다 보니까 그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밖에서는 궁금하잖아요. 왜 안에만 가면 사람이 저렇게 되나. 그게 결국엔 아까 말씀하신 막 정치 내부의 변화와 뭐 제도와 뭐 이런 게 또 있을 텐데 안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데 막 억울할 때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좀 어떤 게 보세요 이런 거? 억울한 측면이 너무 많은데. 이제 저희 막 엮어서 좀 써야 돼요. 공동집회를 해가지고 나는 어떻게 억울하게 정치를 해왔나. 나의 억울한 사연. 그럼 딱 대표적으로 각각 하나씩만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저도 이제 말씀드린 이유가 저도 이제 밖에서 정치 욕할 때 진짜 편했거든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그렇게 하면 저도 더 좋겠다 생각하다가도 이게 결국 제가 그냥 주목만 받고 그냥 정치 혐오만 키우는 거 아닌가? 가끔 보면 이제 뭐 저 친윤 스피커라고 비판한 사람도 밖에서 막 키보드만 두들기면서 아 막 맨날 똑같아 하고 욕만 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면 그 개인은 막 뭔가 합리적으로 보이고 멋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그러면 사회를 더 낫게 만드는 건가? 라고 보면 전 거의 되게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맞아요. 그래서 그냥 저도 욕을 먹더라도 그냥 안에서 뭔가 시도도 하면서 가교 역할을 하자. 이제 그런 차원이라 이거 보시는 분들도 정치가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모든 정당이 다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에 딜레마를 좀 같이 전해드리는 게 보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좋지 않을까. 그래서 꼭 이런 자리에서 하나만 얘기해보고 싶다. 너무 많겠지만 저는 이제 이 그냥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억울함으로 맞춰봤을 때는 그런 측면이죠. 정치를 한다고 했을 때 권력을 그냥 단순히 추구하는 사람, 혹은 뭐 권모와 술수에 능한 사람, 전혀 그래 보이지 않는데, 뭐 협잡에 굉장히 뭐 동참하고 싶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왜냐면 외부에서 정치를 볼 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고 또 그다음에 젊은 나이에 정치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그런 부정적인 시선으로 더 바라보는 경향성이 커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국회에서 일할 때 언론과의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악플로 달렸던 댓글이 악플도 관심이니까 감사합니다. 이제는 다 극복했어요. 더 발전했고요. 근데 이제 달렸던 댓글 중에 하나가 아니 네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하려는 거 다 네가 권력을 추구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렇게 다른 사람들 짓밟고 위에 올라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
그다음에 내가 뭐 젊은 나이에 정치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괜찮은 놈 하나도 못 봤다. 뭐 이런 이제 굉장히 이제 제 자신이 느끼는 어떠한 감정과 이런 정치에 대한 견해를 언론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시선들이 먼저 다가올 때 그 제 말이 정확한가 정확하지 않은가에 대한 비판은 관계없죠. 근데 어쨌거나 젊은 세대가 정치에 도전한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부당하게 비난받을 때는 굉장히 억울했고요. 하나만 더 얘기하면 네. 선거 때 또 이제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거는 저한테는 굉장히 즐거운 시간입니다. 제가 살아있으면 느끼는 심장이 벌렁벌렁하는 걸 진짜 느껴요. 너무 좋아요. 약간 막 콘서트 같은 데 가면 막 그런 아이돌의 심정이 이런 심정일까지 느껴요. 물론 그런 건 전혀 아니지만 느낌이 BTS의 심장은 또 다르겠죠. 네. 저도 약간 그분들 진짜 터질지도 몰라요. 네, 약간 정말 그 굉장히 유권자들과 호흡하고 역동적으로 어떤 주장을 이야기하고 유권자들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순간이 굉장히 신나는데 가끔 그러실 때도 있어요. 욕을 하거나 전 처음 보는 분이에요. 욕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앞에서 명함을 찢는다던가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을 텐데 참 아쉽고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우리가 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 이게 우리가 괴물과 싸울 때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그분들도 굉장히 선한 목적에서 이야기하시는 거겠죠. 정치인들이 너무 답답하고 바뀌는 것이 없고 그놈이 그놈 같으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또 현장에 접하면은 억울하고 슬프고 혼자 울 때도 있고 그렇죠. 네, 네. 이게 아까 그 말씀드리니까 생각난 게 프로게이머들도 실제로 옛날에 그 뇌 연구한 걸 저 봤었는데 저도 게이머 출신이니까 그 막 큰 무대 같은 데 가면 막 그 함성과 그게 그러니까 콘서트랑 비슷한 느낌인데 그게 도파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실제로 일상생활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가 그런 관련한 뭐 연구 결과 나왔었거든요. 되게 오래전이라서 저도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아무튼 그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게이머 지인들 중에서도 그 특히 막 스타들일수록 그 되게 일상생활로 가는 게 어렵다.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정치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병의당이 어쨌거나 조금 당원들과 다른 판단을 했거나 혹은 좀 진보 정치가 더 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시민들의 마음과 다른 판단들을 할 때 그것을 당원들과 소통을 하면서 비판을 공개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런 메시지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당원들이 되게 뽑아줘서 부대표가 감사하게도 됐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부대표가 지도부가 되고 나니 어떤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을 때 굉장히 쉽사리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이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설명을 하거나 소통을 했으면 좋았을 건데 이런 생각들도 많이 했었고 그렇지만 그 이후에 또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또 더 적극적으로 입장을 냈었어요. 저희 그때 정의당에는 당원 게시판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당원 게시판에 부대표로서 이런 판단을 했었다. 당원들과 같이 소통하고 싶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했었고 끝내면서도 뭐 어떤 입장인지도 다 얘기를 했었던 과정들이 있고 그게 반응이 있고 그래 정혜연은 그래도 늘 항상 이렇게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혀왔지라는 그 댓글이 달렸을 땐 그 감사함이 엄청 크기도 하고 나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총선에 나갔을 때는 정의당의 그 총선 기조가 어쨌거나 제가 지역구에 출마했을 때 그 불평등 해결이라는 기조와는 조금 어긋나 있었어요. 그리고 좀 더 연합 정치의 측면들을 더 확장시켜서 우리가 좀 폭넓은 정치를 하자. 이렇게 좀 했었던 입장과 당의 입장이 살짝 이제 어긋났을 때 그것을 지역에서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때 느꼈던 어떤 괴리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기존은 이걸로 잡았으니 우리가 한국 사회가 코로나를 맞이한 이 위기의 시대에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가난한 시민들의 삶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유세를 엄청 열심히 하고 다녔거든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랬을 때 그런 연설들을 하니까 어떤 시민이 막 밖에 나와서 와 이렇게 나와서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순간이에요. 눈물 나요. 내 연설이 뭐라고. 그때 그 감동과 감격은 진짜 아직도 다시 또 출마하고 싶고 그런 시민들에게 좀 위로를 줄 수 있는 말을 내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계속 나긴 하죠. 맞아요. 저도 예전에 이재명 대표 대선에 나가셨을 때 그때
벌써 와 시간이 엄청 벌써 지났네요. 1년 1년 넘었네요. 체감상 5년이죠. 네, 그분 누군지 말씀드릴 수 없네요. 네. 하여튼 그때도 이제 어떤 분이 계셨냐면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저희가 그때 골목 유세라 그래가지고 이제 골목골목에 사람들이 없는데 보통 대개는 계시잖아요. 네. 그럼 이제 대로변에서만 유세를 하지 말고 그럼 골목골목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재명 후보 유세차가 왔다는 것을 알리자 이런 이제 판단을 당해서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네. 사실 외롭거든요. 대로변에서 할 때보다 더. 왜냐면 진짜 아무도 없는 벽에다 대고 유세를 하는 거니까. 네. 근데 참 외롭고 쓸쓸한 순간이 있죠. 특히 아파트나 뭐 골목이나 정말 후미진 골목이나 이런데 이제 누군가 있다는 믿음 하나를 가지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그날 눈이 왔어요. 그래서 네. 기억에 남는데 눈이 와가지고 이렇게 그날도 보면서 이렇게 뽑아주세요 막 이런 거 하고 있는데 한 이제 어르신께서 굉장히 이제 종종 걸음으로 뛰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품에서 이 비닐봉지 하나를 꺼내 주셨는데 거기 이제 바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 느끼는 감사함과 고마움은 내가 저분들을 위해서 하는구나. 이게 단순히 어떠한 누군가의 특정한 개인의 당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저 사람들의 바람과 저분들의 소중한 마음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구나를 느꼈을 때 네, 감격이 굉장히 큽니다. 이 지금 보시는 분도 두 분께 이제 응원의 댓글을 하나씩 남겨주시면 또 더 많은 에너지를 그래서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처음 출마하실 때 대한민국이 묻는다라는 책을 대담집을 내신 적이 있는데 그 책에서였나 이게 정치인으로서 기쁘거나 슬플 때가 언제인지 물어본 질문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해 줄 때 참 기쁘다. 근데 동시에 슬프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왜 슬프시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대통령의 답이 잘 모르겠는데 이 정치인의 기쁨은 어떠한 슬픔과 맞닿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그냥 짧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 얘기가 맨 처음에 그냥 글로만 봤을 때는 왜 이렇게 얘기하셨지? 저도 잘 이해가 안 됐었고 납득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이해가 되죠. 그리고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공터 유세 하셨잖아요. 유시민 장관께서도 추천해 주셨던 그 영상이 있죠. 뭐라고 말해야 되지? 혼자서 말을 하려고 하니까 말이 막혀서 잘 안 나옵니다. 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노무현입니다. 부산에서 2번 떨어지고 난 다음에 종로에서 또 한 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번에 종로 보궐선거에서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도 역시 종로에서 출마하면 그냥 쉽게 당선될 거라고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종로를 버리고 다시 부산으로 왔습니다. 당이 어떻다 하는 그런 기분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여러분 당이 일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일을 합니다. 보면 대통령께서 말을 잊지 못하시잖아요. 그런 순간들. 네. 저는 욕심이지만 더 많은 이제 이 청년으로서 정치를 하는 많은 분들이 그런 순간들을 경험해보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것이 여의도에만 갇혀있지 않는 것이죠. 그런 게 생활 정치죠. 네네. 진짜 그 바카스 하나가 또 굉장히 그냥 일반 그냥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그냥 마시는 건데 거기에 담긴 그 의미가 굉장히 커 보입니다. 아까 막 댓글도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늘 부탁드리는 게 이게 막 보시는 분들 내 댓글 하나가 세상 바꾸겠어 이런 경우 되게 많은데 진짜 바꿉니다. 네, 그게 하나가 이렇게 나비 효과가 돼가지고 그게 다 연결돼서 세상을 바꾸는 거고 투표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게 평소에 그냥 안 하다 하니까 뭐 난 놀러 가지 뭐 하는데 진짜로 이런 사례를 들으면서 저도 주위에 더 많이 알려야겠다. 그래서 많이 따뜻한 댓글 부탁드리고 또 지금 많은 시민들한테 필요한 게 공감과 위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결국 이런 에너지를 어떻게 넓혀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저와 이걸 보시는 분들 여기 다 우리 모두의 고민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뭐 약간 그래도 그 현실 정치의 얘기로 좀 더 들어와 보면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인물로 치면 뭐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뭐 민주당 박지원 전 위원장, 뭐 류호정 의원, 장혜영 의원, 이제 뭐 각 당에 그리고 지금 뭐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도 있고 뭐 지금 이렇게 있는데 그 개개인에 대한 평가도 다 다를 거라고 봐요. 당연한 건데 최근에 보니까 그 제3의 권력이라는 얘기가 또 있잖아요. 기존의 뭐 정치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고 뭐 이념에서 벗어나고 뭐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하겠다는 건데 좀 두 분은
고민은 비슷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아마 보시는 분들이랑 고민은 비슷했고 그거에 대한 이제 대안으로서 이걸 내놓은 건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정치 양극화가 한국 사회에 너무 심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정치 양극화가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 사이로 가자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보적 위치에서 더 많은 시민들을 설득하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지. 그 가운데로 가자라는 것이 대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재산 권력이 어쨌거나 지금 정의당의 의원들인데 그 의원들이 우리가 중원으로 가자, 중도로 가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오히려 이제 우리가 더 대화해야 된다, 소통해야 된다, 통합해야 된다 이렇게 했지만 각자의 그 의원들의 기존의 어떤 표결 행위라든지 정치적 행위는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방식이었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양곡법 같은 거를 찬성을 하지 않고 기권을 한다거나 뭐 그런 방식으로 좀 오히려 이제 협력의 정치를 보여주지 않았던 측면들이 시민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모습들과 또 제3의 권력이 이야기하는 것이 상당히 괴리가 있다. 결국엔 정치는 증명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고 과거에 어떤 것들을 통해서 어떤 정치를 앞으로 펼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그 모든 것이 지금 다 어긋나 있는 어떤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시민들이 사실 신뢰할까? 뭐 예를 들어서 재3 권력의 그 창립총회 때 이준석 전 대표도 왔었잖아요. 근데 정말 저는 너무 그때 괴로웠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시기 전부터 그때 굉장히 젠더 갈등이 심했고 성별 여성과 남성이 갈등을 조장했던 게 저는 오히려 정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굉장히 몰두했던 사람들이 다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정치를 말하겠다. 그리고 오히려 진보를 버리고 뭔가 세대 정치를 이야기하는 것. 그 세대를 사실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 그것을 세상은 절대 바꾸지 못한다 그런 방식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죠. 약간 그쪽은 이제 주로 중원으로 가자는 거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테고 새로운 진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좀 더 왼쪽으로 우리 사회가 너무 막 좀 치우쳐져 있으니까 거기서 중원을 찾으면 이게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약간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진보적 시민들은 여전히 있다고 생각하고 더 과감한 개혁을 바라는 특히 청년층에서 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리서치뷰라는 어떤 자료 같은 걸 보면 청년들이 불평등의 심각성을 지역, 자산, 소득, 교육 이런 데서 굉장히 심각한 불평등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좀 더 과감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시민들은 이걸 원하고 있는데 진보정당 혹은 정당 자체가 이것을 사실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좀 더 현실 정치의 이야기를 하지 못한 행동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시민들과 이제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것을 다시 회복하고 진보의 혁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다음 대선, 그 다음 지선, 총선에서 더 과감한 정치 세력 혹은 정부 그런 것들이 등장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에게 효능감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좋습니다. 이따가 또 새로운 진보 얘기도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선호 씨는 어떠세요? 저는 제가 국회에서 일할 때 이게 외부 충격이나 제3신당이나 혹은 뭐 새로운 노선이나 이런 것들이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해 저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지금 한국 정치가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답보 상태이고 정말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가 시민들도 그렇지만 안에 있는 내부자들도 많습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내가 속해 있는 당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정치가 워낙 다이나믹해가지고 사실 예측하는 것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죠. 근데 이제 그래도 그나마 좀 생각을 해보면 한국 정치에서 그런 실험이 성공한 일도 없을 뿐더러 그것이 약간 전략적으로 어떤 특정한 정당을 바꾸는 일에도 약간 좀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오히려 이 당을 바꾸면 오히려 더 한국 정치에 기여할 수 있는 면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당시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한 가지 생각했던 것이 예전에 유심 작가님께서 이런 취재 발언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민주당은 태산을 옮길 힘이 있는데 그거를 없다고 생각한다. 모르는 척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힘이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발언 취지가 뭘까? 저도 그때 당시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시민이었기 때문에 고민해봤었는데 정당에서 들어오니까
이게 정말 특정한 정당 하나를 바꾸는 것이 한국 정치에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그것이 더 제가 조금 더 가야 할 길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되게 공감 가는 게 특히 진보 정당들은 되게 새가 작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게 더 강하긴 해요. 민주당은 뭐 당연히 이제 큰 정당이긴 하지만 근데 현실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걸 충분히 할 수 있고 시민들이 직접 지지하는 목소리를 더 크게 키워서 영향력을 키울 수 있고 좀 더 우리가 바라는 사회로 끌어갈 수 있는데 그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나 혹은 시민들의 마음을 얻는 일, 시민들과 소통하는 일에 조금 더 힘을 안 쓴다거나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의 입지와 영향력을 줄이는 일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아닌 조금 더 시민과 소통을 하고 영향력의 정치를 보여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86에 대해서 지금 거의 너도 나도 돌을 던지는데 제 개인적으로 뭐 공부도 하고 예전에 막 그 김대중 대통령 납치당하시고 사형 선고하고 하던 시대에서 막 고문도 정말 많은 분들이 받으셨고 근데 저는 기껏해야 그냥 이제 키보드로 싸우고 물론 이제 지금 시대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것도 너무 많아졌지만 그때에 비해서 전 낫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냥 우리는 또 우리 시대의 과제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예전에는 민주화라는 그 큰 시대적인 사명을 갖고 정말 공부도 열심히 했다고 알고 있고 막 이렇게 보면 근데 그럼 우리 시대의 청년들은 이제 86 아웃을 외치고 있고 뭐 거기에 이제 공감하는 분도 계시고 그것도 디테일하게 보면 나눠서 봐야 된다고 하신 분도 많은데 저도 약간 좀 나눠서 볼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86 정치인들 중에서 또 무능한 사람이 있을 거고 그 시대를 살았던 그냥 기성세대 전체를 마치 막 다 싸잡아가지고 너네들은 이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마. 이제 우리 시대야. 라고 하는 게 그러면서 당원들까지 다 내쫓고 그러면서 다 내쫓고 있는 게 그런 방식이 현실 가능성이 있나?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또 맞나? 그럼 우리는 보여준 게 뭔가? 그러니까 이거 뭐 괜히 청년들을 때리고 욕하자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는 그만큼의 막 준비가 돼 있고 공부를 했고 역량을 갖추고 있나? 보면 사실 저도 포함해서 되게 회의적이에요. 공부할 게 너무 많고 뭐 그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좀 간략하게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러면 이제 전 86 옹호론자라고 하는데 뭐 그런 차원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마 보시는 분들 이해하실 거라 봅니다. 지금 한국 정치와 사회의 가장 큰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병폐는 사실은 아까 희두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하면 86 옹호론자가 넣으셨잖아요. 그렇게 누군가를 재단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매우 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정체성이 있잖아요. 이것이 뭐 정치가 되기도 하고 이러는데 저는 사실은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이 소위 말하는 5천만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면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다르다는 거. 그게 유일한 공통점이거든요. 다 다르다는 게 유일한 공통점인데 그럼 어떻게 맞춰갈 것인가. 이 민주주의 사회니까 공화국이니까 가장 기본적인 룰과 원칙을 지켜줘야 하거든요. 네. 상대방의 선의를 존중하고 나와 상대의 견해가 달라도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 존재를 인정하고 대화를 합리적으로 해보겠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정치부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도 정치인들 얘기해 주셨지만 그 정치인들부터 페이스북에 쓴 메시지라든지 공격하는 워딩들이나 이런 걸 보면 나와는 불구대천의 원수예요. 그런 만한 사안인가를 놓고 다시는 당신과는 같은 하늘을 지고 살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마음도 굉장히 황폐해져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뭘로 몰릴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향성 매우 강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항상 됩니다. 시민들 사이를 자꾸 사실 세대로 나누고 성별로 나누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고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나누고 너는 어디 당이다 이런 식으로 나누고 그렇게 어디 개다 이렇게 나누는 경향성들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쨌거나 청년 정치도 그렇고 대한민국 정치는 공통의 것을 찾아서 함께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마다 거학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그 시대의 독재와 민주화를 위해서 싸우셨던 거고 네. 그리고 저는 노인 세대들도 그 시대의 산업화 더 좀 더 잘 살고 평범한 노동자로서 살기 위한 더 잘 살기 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세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시대의 거학과 싸웠던 그 당시 또 청년 정치가 있다. 어떤 청년 정치죠. 그러면 지금 시대의 청년 정치는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데 평범한 시민들이 변화를 바래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했던 그 보통 시민들의 정치적 유산이죠. 그 위에 서 있는 진보라면
이 큰 거학과 싸우기 위한 그리고 윗세대를 존중해주고 윗세대의 유산을 이어받는 어떤 방향성에서 이 시대의 과제를 또 해결해 나가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선됐던 때가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거고. 97년. 네. 저 2살 때. 아, 그래요? 아, 또 여기서 나이가. 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선됐던 때가 제가 중학생 때. 근데 그때 굉장히 제가 어리기도 했지만 여중생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초등학생들한테 되게 인기 많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가장 그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들 그리고 그 시대의 가장 앞선 아젠다를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중생들도 청년들도 좋아하고 청소년들도 좋아했던 거죠. 그래서 저도 노무현 대통령을 그 당시 엄청 좋아했던 것도 기억이 나고 저는 그 당시에 별명이 노무현 대통령이었어요. 왜? 왜 그러냐면 저희 옆 짝꿍이 네. 굉장한 노무현 지지자였어요. 중학생 2학년이지만. 그래서 근데 저희 후원회원이실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하면 주름이 생겨요. 이거 보고 별것도 아니지만 노무현이라고 엄청 좋아했어요. 그때 그 개그 프로그램에서도 이렇게 맞아. 이게 되게 노무현 대통령의 상징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저희 그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 특집편에서 그 막 10글자 이렇게 한 거 옛날에 아마 보신 네네. 것 같긴 한데 각자 그러면 이제 그걸로 일단 청년 정치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총평 10글자. 준비하셨어요? 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스스로 가지려고 하는 마음가짐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어떠한 86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할 것이고 제 신조인 것이죠. 네. 정치를 바라보는 운명을 거스르는 이론 느낌표. 운명을 거스르는 이론 느낌표. 느낌표. 느낌표까지야. 좋습니다. 네. 저요. 네. 제 앞에 실패란 이야기를 했잖아요. 1막 실패, 2막 희극으로. 1막은 실패. 1막 실패. 한국 사회 불신을 판치는 걸 직접 실험해 보잖아요. 해봐야 돼. 2막 희극으로. 네네. 이제 청년 정치가 저는 어쨌거나 되게 방황하는 스윙부터라고 하잖아요. 지금의 청년 세대들이. 그러면 이사 진보적인 어쨌든 아젠다에 동의하는 청년들이 정말 많이 이번 총선에 나와야 한국 사회가 바뀔 텐데 네. 그러려면 무조건 청년 정치는 청년들이 지지하는 정치는 꼭 만들어야 된다. 희극으로 가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준비를 한 게 잃어버린 신뢰를 찾아서 이렇게 좋아요. 저는 신뢰를 많이 잃은 것 같아서 그게 뭐 청년이든 정치든 그걸 잘 찾았으면 좋겠다. 아무튼 또 이걸 보시는 분들도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도 또 보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것 같으니까 편하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년 정치는 아무튼 할 얘기가 너무 많다.